자, 오늘 할 거는요. 기압과 날씨 변화. 다시 위쪽. 여기부터 태풍까지 두 단원 할 겁니다. 우리 1, 2단원에서 해수의 성질이랑 해수의 순환 했잖아. 그래서 그 파트에서 해양은 졸업했고 이 파트부터 대기에 관해서 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우리 해수의 순환 했을 때 북적도, 쿠르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이렇게 하면서 다 외웠잖아. 거기는 비교적 암기 파트였어. 외우면 다 할 수 있는. 근데 여기는 암기 파트가 절대 아니고 좀 자료 해석을 하는 파트거든.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자료 해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을 할 거고 여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단순히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뭐 구름에 관해서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거 할 거고 이거 하기 전에 왼쪽에 구름의 형태 두 가지만 한번 하고 갈게. 이런 좀 납작하고 얇은 구름을 충은형 구름이라고 하고 좀 이렇게 길쭉한 구름을 적은형 구름이라고 해. 이름을 좀 알아둬야 돼. 구름이라는 게 생기는 게 상승 기류를 타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기온이 계속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슬점에 도달해서 응결을 한 다음에 그런 빙정 덩어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구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적은형 구름은 상승 기류가 특히나 강할 때, 생기는 거고, 이거는 이런 형의 이름을 이런 형의 모습을 적은형 구름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 구름의 이름은 따로 있어.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구름 이름이 적라눈이라고 해. 적라눈. 이거는 구름의 이름이야. 적은형 구름에도 뭐 적라눈도 있고 적운도 있고 다양하거든.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적라눈이고 얘가 길쭉하고 딱 요렇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적라눈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얘네들이 생기면은 소나기, 비 많이 오는 거, 강수량 많은 거 다 적라눈이야. 소나기 내리고 뭐 태풍 치고 이런 거 다 적라눈.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일기예보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되거든. 너무 별거 없어. 일기예보는 뭐 일기도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일기의 변화를 예측하여 알리는 일로 뭐 일기도, 위성 영상, 레이더 영상이 있네.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면 되는데 관측 부분 보면 고층 기상 관측, 레이더 및 위성 관측 등으로 일기 자료를 수집한대. 우선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기 자료는 뭐 풍향, 풍속, 날씨, 비 이런 거를 추측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중위도에서 편사풍이 불잖아.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계속 바람이 분단 말이야. 중국의 날씨가 며칠 뒤에 우리나라 날씨가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왼쪽도 한번 읽어보면 돼. 고층 기상 관측, 라디오 존대라는 기기로 한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기상정보통신 이것만 한번 위에 적어놔. 이 계정 추가 이렇게 적어. 원래는 기상정보통신 요 파트는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어쨌든 추가됐으니까 이것도 사실 거의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내면은 뭐 순서로 낼 수 있거든. 기억, 니은, 디귿 하면서. 어쨌든 이거는 시험 직전이 되면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국가와 기상 자료를 교환한대. 그 다음에 또 수치 예측, 슈퍼컴퓨터로 예측하고 예보하고 통보한대. 그냥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일기도 2번 볼게. 어떤 지역의 일정한 시간 또는 시간대의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등의 대기 상태를 나타낸 지도.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이거 5개를 이 일기도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기기호, 등압선, 전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하나씩 다 할 거야. 일기기호가 이 밑에 있는 이런 모양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관측한 일기 현상을 일기도에 쉽게 표시하기 위한 기호래. 그래서 이렇게 기온, 이슬점, 기압, 물량, 풍속, 풍향, 일기 등이 표시된대. 이슬점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그 시작점. 그러면 하나씩 볼게.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 이제 이런 거 안 나오거든? 한글로? 그럼 이거 딱 이 모양만 나온단 말이야. 이걸 딱 보고 너네가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우선 간단한 거, 뭐 기온 같은 거는 그냥 왼쪽에 숫자 두 자리로 적혀 있어. 이거 너무 간단해, 기온. 그 다음에 이슬점. 이슬점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얘는 살짝 패스하고 그 다음 기압은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할게. 그다음 울량은 여기 동그라미 안에 색칠로 표현이 되어 있어. 이 왼쪽 여기 보면은 뭐 흐림, 많은, 뭐 맑음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 이 동그라미로. 그래서 너네가 봐야 돼. 아예 빈 동그라미면 맑은 거, 뭐 반이면 조금 있는 거, 좀 반 4분의 3 채워 있으면 많은 거, 다 채워져 있으면 흐린 거. 이건 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풍속은 요렇게 이 짝대기로 표현을 해.
긴 짝대기 하나가 5고 작은 짝대기 하나가 2인 거야. 긴 거랑 작은 거랑 합쳐지면 7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이거 하나 외워줘. 여기 왼쪽에 표시되어 있지. 얘는 25인 거야. 얘는 특이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 기호를 이렇게 조합하면서 표시하면 되거든. 여기 하나에 이거 길쭉한 거, 짧은 거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 얼마야? 25에 7 더한 거니까 32m/s라고 생각하면 되지. 외우면 돼. 그 다음에 풍향은 이렇게 위치로 표현하거든. 이렇게. 얘는 북동풍이래. 우리 4분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렇게 오는 방향, 여기서 오니까 북동풍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북동풍인지 아니면 남서풍인지 헷갈려 한단 말이야. 이렇게 오는 건지, 이렇게 오는 건지. 항상 이 짝대기가 있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이 동그라미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북동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향 많이 헷갈려 하거든? 이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향. 풍향했고 기압만 보면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 이거 주의해야 돼. 기압은 항상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 그러면 지금 1028.5 헥토파스칼이잖아. 헥토파스칼은 이제 기압의 단위고요. 그럼 이렇게 285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게 기준이야. 근데 만약에 뒤에가 뭐라고 하지? 975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1097.5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처음에 하면 맨날 10만 붙이거든? 근데 이게 아니고 1010이 아니고 9를 붙여야 돼. 997.5 헥토파스칼. 이걸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내가 9랑 10, 10 둘 다 붙여보고 1013이랑 더 가까운 걸로 선택하면 되는 거야. 1097.5 헥토파스칼은 고도가 기압이 엄청 높은 거야.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997.5 헥토파스칼이 더 맞는 답변이라는 거. 그래서 한 60 정도 넘어가면은 다 9를 붙이면 돼. 그리고 60 아래면은 다 10 붙이면 되고.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헷갈리는 건 나오지 않을 거야. 누가 봐도 한 90, 80 이 정도로 나올 거고 10, 20, 뭐 많아봤자 30 정도로만 나올 거야. 헷갈리는 건 안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기도 요 왼쪽에 네 가지 있잖아. 이것만 외워주면 돼. 비는 그냥 동그랗죠. 눈은 너무 알기 쉽게 별. 안개는 짝대기 3개. 네오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 그래서 그게 여기 기온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떤 날씨인지도 알 수 있지. 그럼 딱 이거 일기 기온만 보면은 알 수 있는 성질이 너무너무 많죠.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뭐 그렇게 외울 게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 있잖아. 이런 게 등압선입니다. 이런 선. 그래서 기압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기압끼리 선으로 연결한 거야.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등고선 마냥 고도 높은 거 연결한 거 마냥. 그리고 항상 이렇게 H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하이 고기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L은 없네. 여기 있다. L. 이거는 로우라고 해서 저기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HL 이렇게 표현해. 고기압이랑 저기압 파트를. 그래서 이 풍향과 풍속찾기 왼쪽 보면은 적혀있지. 풍향 바람 불어오는 방향인데 항상 이렇게 불어오면은 북동풍이라고 한다고. 북동풍.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 남서쪽이잖아. 그래서 남서풍으로 착각하기 쉽다고. 불어가는 방향 쪽이 아니라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봐야 돼. 이쪽에서 오는 거니까 북동풍이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많이 헷갈려. 자, 그래서 등압선 부분 읽어보면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섬으로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씩 간격으로 끊어지고 서로 교차하지 않게 그려야 된대. 실제로 숫자 읽어보면은 다 4의 배수거든. 1024, 1032, 1028, 1020 이런 식으로 4씩 끊어서 쓴대. 그 다음에 전선 부분 읽어보면은 기온, 풍향, 습도, 강수, 구름 분포 등 기상 조건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이래. 우리 이전에 해수에 순환할 때 수계가 수온이랑 염분이 비슷한 해수 덩어리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잘 안 섞이고 그냥 밀도가 더 낮은 애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했었잖아. 이게 같은 개념으로 기온, 풍향, 습도, 강수, 구름 분포 이 대기 부분에서 이게 다 같은 애들을 이 기단이라고 하고 얘네끼리는 잘 안 섞여. 그래서 기단끼리 만나면은 섞이지가 않으니까 이 사이에 그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차가운 기단, 따뜻한 기단 이렇게 만나면 안 섞이고 전선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전선의 왼쪽에 보면 네 종류가 있는데 이거 이따가 엄청 자세하게 하나씩 할 거고요. 해석 방법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대. 그리고 등압선이 간격이 좁을수록 강하대. 그럼 이 위쪽에서 해석해도 알 수 있겠지. 이 위쪽 그림만 봐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바람이 강한 부분인 거고 간격이 좀 좁으니까 여기는 간격 되게 넓잖아. 여기는 바람이 좀 약한 부분인 거야. 이렇게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속함으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우리 대기대순환에서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다 외웠잖아.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국의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전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상 조건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을 찾고, 왜냐면 아까 전선이 생기는 거는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날 때 생긴다고 했잖아. 그럼 전선을 통과하면은 완전히 다른 그런 날씨가 되겠지. 그런 곳을 찾고, 또 기상 조건이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상측 일기도를 확인하래요. 여기 그냥 읽어보면 돼. 그 다음에 또 위성 영상이랑 레이더 영상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제 위성 영상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두 가지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자주 나와. 일기도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요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위성 영상에는 원래 두 가지만 있었는데 수증기 영상이라고, 이것도 이 계정에 추가된 거야. 원래는 가시랑 저게 두 개밖에 안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위성 영상을 그림으로 줄 거야. 뭐가 무슨 영상인지 안 줘. 그냥 이 그림만 줘. 그럼 너네가 알아서 이게 가시 영상인지 저게 영상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구름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가시 영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관측 파장이 가시 광선이야. 적외 영상은 적외선. 가시 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 햇빛. 그래서 햇빛이 있을 때만 관측이 가능해. 가시 광선이 있을 때만. 근데 적외선은 햇빛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여. 얘는 24시간 내내. 중요한 건 얘는 24시간 내내. 얘는 낮에만. 지금 햇빛이 있을 때만. 그래서 대놓고 이 영상은 뭐 오후 9시에 촬영된 영상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나와. 그럼 무조건 저게 영상인 거야. 가시광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관측 대상은 뭐 가시 영상은 태양빛의 반사 강도로 나타내고, 적외 영상은 적외선의 에너지 양으로 관측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태양빛이 반사가 많이 되면 구름이 두껍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가시 영상에서 밝게 측정이 되는 거는 구름이 두께가 두꺼운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 밑에 적어놔. 두께화. 일단 이렇게 영상을 확인하면은 가시인지 적외인지 먼저 체크를 하고, 가시 영상인데 하얀색으로 체크가 된다. 그럼 구름이 두껍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적외 영상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일단은 24시간 내내 관측이 가능한데 고도를 확인할 수 있거든. 고도 확인. 고도 확인. 체온이나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는데 그때는 어둡게 표현이 된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도가 높으면 기온이 낮아지잖아. 낮아지면은 밝게 측정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밝잖아. 적외 영상에서 이렇게 밝게 측정이 되면은 기온이 낮다고 생각하면 되고, 기온이 낮으면은 구름이 높게 있는 거니까 고도가 높은 거지. 그래서 우리 아까 한 적은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가시 영상에서도 밝게, 적외 영상에서도 밝게 그렇게 측정이 돼. 그 다음에 수증기는 사실 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서 한번 읽어보면은, 수증기에 의해 강하게 방출되는 적외선의 에너지량이래. 얘도 적외 영상이랑 똑같이 적외선을 측정을 한대요. 그래서 수증기는 오른쪽에 그냥 읽어보면 돼. 뭐 수증기가 많을수록 밝게, 적을수록 어둡게 나타낸대. 수증기가 많다는 거는 고도도 높고 온도도 낮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밝게 측정이 되겠지. 그래서 대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은 이렇게 가시 영상은 두꺼울수록 반사를 많이 하니까 밝게 측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도 고도가 높을수록 낮으면 열 방출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열 방출을 많이 하면 더 어둡게 측정이 된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오른쪽 궁금해 읽어보면은,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적외선 에너지를 방출한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밝으니까 기온이 낮잖아. 그러니까 적외선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 밝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반대잖아.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돼. 만약에 적외선 에너지를 문제로 내면은
기온이 높을수록 밝은 거야. 많이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고온일수록 더 검게 나타나는데 온도가 낮은 그룹일수록 밝게 표시된대. 근데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애가 더 많이 방출하는 거야. 실제로는 검게 표시가 되지만. 네, 마지막 레이더 영상. 요거 보면은 레이더에서 대기 중으로 전파를 발사한 뒤 시간을 측정하는 거래. 구름 속 강수 입자가 부딪혀 되돌아오는 간섭파를 분석한대. 실제 구름으로 레이더를 보냈다가 다시 오는 거. 요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럼 반사된 전파의 강도를 관측하여 영상으로 산출한다. 이거는 거의 안 나와. 이렇게 레이더 영상인데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강수 구역을 이렇게 GIF처럼 움직이면서 표시되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 강수량을 표시하는 그런 영상이고 그냥 뭐 많을수록 빨간색, 적을수록 파란색이래.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위성 영상 두 가지, 가시, 적외, 그리고 일기도, 일기 기후 어떻게 표현하는지 딱 이 정도만 외워주면 돼. 여기는 뭐 중요한 거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지. 이제 고기압, 저기압을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 왼쪽에 전항력, 전향력 여기도 보자. 여기는 통합과학 내용이란 말이야. 전향력이라는 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 방향이 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꺾이는 걸 말하는 거야. 북반구를 기준으로는 오른쪽 방향으로 꺾이고 남반구는 왼쪽 방향으로 꺾여. 실제로 물체 이동이 여기서 보면은 뭐 파란색으로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실제로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실제 이 그림으로 좀 보면은 빨간색이 운동 방향이면은 실제 이동 방향은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거지. 자전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아는 상태로 한번 볼게요.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래. 항상 고기압, 저기압은 상대적인 거야. 주변보다 내가 높으면 그냥 고기압인 거야. 등압선처럼 기준이 없고요. 상대적인 거. 그 다음에 기류는 항상 하강 기류. 그리고 저기압은 상승 기류. 이걸 한번 그려보면은 기압이라는 게 공기 기둥이 누르는 힘을 말한다는 말이야. 그럼 고기압은 좀 고도가 낮은 거고 저기압은 고도가 높은 거야. 고도가 높으면 예를 들어 산에 있으면 이 지표면보다는 공기 기둥이 누르는 힘이 약할 거 아니야?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누르겠지 공기 기둥이. 그래서 기압이 여기가 훨씬 높잖아. 어쨌든 고기압은 공기가 많이 모여 있는 거. 그리고 주로 하강기압. 그래서 왼쪽에 여기 하강기류 부분에 읽어보면은 공기가 상층 대기에서 지표면으로 내려와서 공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대.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저기압은 공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렇게. 얘는 주로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세 번째 고기압은 중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불어나간대. 얘는 바람이 이렇게 많잖아. 많이 쌓여있으니까 이 바람이 불어 나가는 거야 주변으로. 그리고 저기압은 공기가 적잖아. 그러니까 불어 들어가 바람. 그래서 항상 고기압이랑 저기압이랑 붙어있잖아. 아까도 읽었지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흘러. 왜냐면 고기압은 빠져나가고 저기압은 불어 들어가니까 요렇게 흐르는 거지 보통. 그 다음에 날씨 부분 보면요.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단열 압축이라는 말이 있어. 단열 압축을 왼쪽에 적혀있는데 한번 보면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거든. 고기압을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단열 압축, 저기압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단열 팽창이라는 말이야. 단열 압축은 왼쪽에 읽어보면은 하강하는 공기 덩어리는 주변 기압의 증가로 부피가 압축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하강하니까 공기가 더 모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공기가 많잖아. 그럼 압축돼. 그럼 분자들이 다 서로 모여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런 소리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 단열 압축이라고 하면 온도가 높아진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단어에서도 표현할 수 있잖아. 압축되면 다 모여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기온이 높아지지? 이 순서를 기억하면 돼. 외우지 않아도 이해하면 돼. 그냥 기온이 높아져? 그럼 수증기가 생기려면은 기온이 낮고 계속해서 기온이 낮아져야지 이슬점에 도달해서 빙전이 돼서 구름이 된단 말이야. 근데 기온이 높아지잖아? 그럼 구름이 잘 안 생겨. 습도도 감소해. 그럼 구름이 잘 안 생기지. 결국에는 맑은 날씨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기압에는 항상 맑은 날씨. 이렇게 결론 내리면 돼. 하강 기류 발달이고 맑은 날씨다. 뭐 단열 압축 때문에. 그럼 이 순서를 다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게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거든. 고기압에서 어떤 날씨를 가지는지 이 순서를 그냥 설명하는 거지. 서술식으로 하나씩.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압은 반대죠. 상승 기류가 발달하니까 반대로 단열 팽창이야. 상승 기류면은 기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기압이 낮아지잖아. 그러면 누르는 힘이 적어지니까 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면은 기온이 하강하겠지? 모여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하강하니까 습도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슬점에 도달해서 애들이 다 빈정이 되는 거야. 얼음 덩어리가. 그럼 구름이 되겠지? 그러니까 흐린 날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흐린 날씨. 기분 안 좋은 애들 보고 오늘 왜 이렇게 저기압이냐고 물어보잖아. 다 흐린 날씨인 거야. 얘도 단열 팽창 때문에. 이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안 외워도 돼. 스토리텔링 식으로 기억하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기압은 맑은 날씨, 저기압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아까 고기압은 바람이 불어 나간다고 했잖아. 저기압은 불어 들어간다고 했어. 근데 이 방향도 엄청 중요해. 고기압은 여기 밑에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가. 여기 그림 잘 보면은 이게 하강 기류고 상승 기류야. 근데 저기압에서는 불어 들어가고 고기압에서는 불어 나가. 근데 그냥 불어 나가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 잘 보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강 기류니까 엄지를 이렇게 아래로 하면 이게 이 손가락 방향이 시계 방향이거든. 색깔을 이렇게 해보면 되고 저기압은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 이렇게. 이것도 헷갈리면은 이 상승 기류처럼 엄지손가락 위로 하면은 반시계 방향이거든. 계속 하면은 외워질 거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왼쪽 암기의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지. 이거 하나로 요약하면 단열 압축이라고 했어. 하강 기류, 단열 압축, 구름 소멸, 맑음. 저기압은 상승 기류, 단열 팽창, 구름 생성, 흐린 비. 지금 그냥 들으면서 바로바로 외우면 돼. 그러면 자, 이제 실제로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되고 탐구 자료처럼 보면은 일기도처럼 일기도 위성 영상 이렇게 그냥 두 개만 보고 어느 지역 날씨를 예측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 표현을 할 수 있지. 1번 보면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H잖아. H 내가 고기압이라고 했지. 하이니까. 그리고 여기 연결된 거 이게 이 일기도랑 위성 영상이랑 같은 부분이래. 그럼 요 지역에 딱 여기를 보면 되겠지? 그럼 지금 봐봐. H니까 고기압이라서 날씨도 맑을 거야. 근데 이 부분 가시영상인데 까맣지? 그러면 두께가 얇은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구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얀색으로 표시가 될 거야. 두께를 표시하는 거니까 가시영상. 그러면 구름이 없어서 대체로 날씨가 맑네. 이 두 부분 같은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저기압인 부분 같은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 저기압은 일단 구름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영상에서도 엄청 하얗게 표시가 돼. 그러면 두꺼운 구름이 있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되어 날씨가 흐리고 뭐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그런 문제. 다음. 자, 그럼 우리 이제 고기압이랑 저기압이 뭔지 배웠어. 그럼 이제 고기압을 하나하나 뜯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야. 자, 이것도 한번 해보면은 고기압은 이동 상태에 따라서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한대. 근데 그냥 이름 값 따라가. 정체성은 움직이지 않는 고기압이고 이동성은 계속 움직이는 고기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 정체성 읽어보면은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얘는 정체성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동.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얘는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 계속 고착되면서 그 주변 날씨에 영향을 엄청 많이 줘. 그래서 주변 날씨에 영향을 주는 규모가 큰 고기압. 규모가 크니까 이동하기도 어려운 거야. 근데 이동성 고기압은 규모가 작아서 막 여기저기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날씨에 영향을 변덕을 많이 줘. 뭐 이동성 고기압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가니까 계속 날씨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베리아, 북태평양, 오호츠크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양쯔강 이렇게 한 가지가 있어. 이거 네 가지는 좀 외워줘야 됩니다. 하나씩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자, 이 그림을 봐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거야.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은 바다가 있는 쪽이고 왼쪽은 대륙이야. 그럼 여기는 좀 건조할 거고 여기는 좀 습할 거지. 다 습하다고 하거든. 다 습할 거야. 오른쪽 왼쪽 이 Y축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은 저위도고 아래쪽은 고위도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쪽은 기온이 이거 잘못 말했다. 위에가 한랭하고 아래가 건조하잖아. 우리가 지금 중위도니까 밑에가 적도 쪽이지. 여기는 한랭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표시를 할 건데 여기는 한랭하고 다습, 여기는 한랭하고 건조, 여기는 온난하고 건조, 여기 고온 다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온난이랑 고온은 그냥 외워주세요. 둘이 다르게 말해. 여기가 조금 더 아래쪽에 있어서 고온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어서 온난이라고 하거든. 요거는 사자성어처럼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떤 기단은 고온 다습, 어떤 기단은 온난 건조. 뭐 외울 것도 없고 그냥 우리나라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은 대륙이니까 다습하고 건조, 위쪽은 춥고 아래쪽은 따뜻하니까 한랭하고 온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각각 매치를 해줘야겠죠. 이 왼쪽 북서쪽에 있는 곳은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고 한랭 건조하고 겨울철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여기는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하고 한랭 다습하고 여름이랑 가을에 영향을 많이 준대. 그래서 나중에 장마전선에서도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여기 위치하고 고온 다습하고 여름철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양쯔강 기단이고 온난 건조하고 봄이랑 가을에 영향을 많이 준대. 아까 요거 세 개가 정체성 기단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이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했어. 그래서 봄, 가을에는 뭔가 날씨가 많이 변하는 거야.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다 외워줘야 돼. 요 정도는 다 이름이랑 성질이 어떤지 그리고 어느 계절에 영향을 주는지 이 정도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일기도를 이렇게 줘. 근데 또 어느 철 일기도인지 안 알려줘. 지금 여기서는 겨울철, 여름철, 봄철 이렇게 다 줬잖아. 근데 이게 다 가려져 있고 그냥 이 일기도만 보고 너네가 계절이 언젠지를 추측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잖아, 가운데. 그러면 다 4분면으로 이렇게 나눠. 이렇게. 그럼 지금 얘 봐봐. 얘 보면은 여기 북서쪽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지? 그럼 뭐야? 시베리아 고기압이네. 얘는 그러면 겨울철인 거야. 그러니까 이 4분면에 다 고기압이 있는데 실제 어떤 특정 특정 계절에서만 그 고기압이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거든? 여기서는 이쪽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네 이렇게 알면 돼. 어렵지 않아, 요거는. 그 다음에 고기압은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 봄, 여름, 가을, 봄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여름철은 우리가 북태평양이니까 뭐 여기라고 했었어. 근데 애매하게 딱 여기 동쪽에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서쪽 위에 있으면 겨울, 뭐 동쪽, 남쪽, 뭐 북동쪽 뭐 여기 있으면 다 여름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남동쪽에 있지 않다고 생각 안 해도 돼. 그래서 여기에 고기압이 있으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네. 그럼 그냥 여름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 얘는 혼자 다르게 생겼어. 겨울이랑 여름은 그냥 고기압 하나가 엄청 크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 근데 봄, 가을은 고기압, 저기압이 엄청 작게 형성이 되어 있어. 그럼 이게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거야. 이동성 고기압은 규모가 작다고 했잖아. 그리고 옆에 저기압을 끼고 다녀. 고기압 조그만 거 하나, 저기압 조그만 거 하나 이러면서 조그만 애들이 막 여러 개 형성되어 있다? 그럼 얘는 이동성 고기압이고 양쯔강 고기압인 거지. 이렇게 봄, 가을은 저기압 왔다가 고기압 왔다 갔다 하니까 날씨도 계속 바뀌는 거야. 언제는 비가 왔다가 언제는 맑았다가. 그래서 이게 봄, 가을인 거야. 얘는 구분하기 쉬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확인하고 뭐 고기압이 조그만 게 많은지 적은지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단의 성질 보고 대륙이면 건조, 해양이면 다습, 고위도는 한랭, 저위도는 온난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호츠크에 요거는 이따가 장마전선 할 때 할게. 장마전선이 오호츠크해랑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서 아까 전선이라고 하면 기단 두 개가 만나서 일어나는 거라 했잖아. 그 기단 두 개가 오호츠크해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 두 개가 만나서 장마전선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거 알아두면 되고 이 심화 파트 여기 한 번만 간단하게 하면은 가끔씩 나와. 원래는 이거 엄청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거의 한 이 반 페이지 정도 채웠었거든. 근데 지금 이 계정부터는 그냥 이렇게 한 두 줄에 정리가 끝나버려가지고 조금 중요하게 안 다루려는 것 같아. 근데 한번 보긴 하면은 작년까지 중요했으니까. 찬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할 때,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로 내려올 때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기단에 비해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차가운 기단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따뜻한 바다야. 그럼 밑에가 따뜻하게 돼. 그러니까 아래가 따뜻하게 이렇게. 그럼 항상 우리 따뜻한 애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차가운 애는 내려가고 싶어하잖아. 그러면 이 합치 가열되면은 얘는 올라가고 싶어하고 얘는 내려가고 싶어해. 그럼 기단끼리 이렇게 안 맞는 거를 이제 기단이 불안정하다라고 하고,
기단이 불안정. 기단이 불안정하다는 거는 이런 의미인 거야. 아래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가울 때. 그러면 얘네들끼리 이렇게 막 섞여 공기가.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그러면서 구름이 생겨. 섞이면서 이렇게 길쭉한 구름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원리는 그냥 한 번만 이해하면 되고 결국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내려올 때 폭설이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기단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랑운이 생기고 결국엔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설이 내린다. 북서 쪽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동해안 아니고 서해안에. 항상 겨울에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고 반대로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로 올라올 때 생각해봐. 그럼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기단에 비해서 차가운 편이야. 아래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온 거니까. 그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러면 원래는 따뜻한데 북태평양 기단에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차갑게 되는 거야. 아래 부분이 차갑게 냉각되는 거야. 그럼 얘 어때? 안정하지. 그냥 차가운 애 아래 있고 뜨거운 애 위로 올라가 있고. 그럼 얘는 기단이 그냥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야. 기단이 안정. 그럼 기단끼리 그런 대류가 안 일어나지? 그럼 그냥 여기서 더 큰 구름이 안 생기고 그냥 안개 같은 거 아니면 뭐 층은형 구름 생겨봤자. 그래서 층은이나 안개가 생성된다. 여기서 층운은 층은형 구름의 일종인 거야. 구름의 이름이야. 정란운처럼.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비가 안 내린다. 뭐 안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요. 우리 앞에 이것만 좀 할 게 많고 뒤에 태풍은 거의 할 게 없어서 지금만 조금만 힘내봐. 자, 그럼 우리 이제 고기압 끝났어. 고기압 자세하게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했고 고기압 쉬워. 그래서 정체성은 세 가지. 북태평양, 시베리아, 오츠크의 이동성은 양쯔강. 그리고 각각 다 어떤 성질이었는지 외우는 거 딱 이게 끝이야. 고기압은. 저기압이 조금 더 복잡하고 한번 보면은 저기압은 구분이 중규모 저기압, 종강규모 저기압이라고 한대. 근데 이런 말 자체가 다 이 계정에서 추가된 처음 듣는 그런 말이거든. 나도 중규모, 종강규모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규모 사이즈는 미세, 뭐 중강, 지구 전체 저기압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는 두 개만 할 거고. 그래서 중규모부터 보면은 규모가 작고 전선에 동반하지 않는 둘의 가장 큰 차이가 전선 동반 유무거든. 얘는 보면은 전선에 동반한다고 되어 있어. 아까 우리 전선 자세하게 안 했지만 전선이라고 하면 기단 서로 다른 기단이 만날 때 생기는 그 경계면이라고 했어. 그러면 서로 다른 기단이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전선에 동반하지 않으면 조금 더 규모가 작겠지. 성질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중규모라고 하고 뭐 1번 보면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 영향을 준다. 사실 이거는 모든 저기압의 특징이야. 저기압은 어쨌든 비가 내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소나기 같은 게 동반한다. 사실 이 중규모는 진짜 거의 안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종강 규모 저기압. 얘는 전선에 동반하는 저기압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요것만 볼 거예요. 종강 규모 저기압.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군형 구름같이 그냥 요런 저기압들을 통틀어서 종강 규모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고 우린 여기 중에서 특정한 중위도 저기압 얘만 할 거야. 그러니까 종강 규모 저기압에 속해 있는 중위도 저기압을 배울 거야. 많이 헷갈려. 중위도, 중규모, 막 종강 규모 이렇게 있으니까 종강 규모에 있는 중위도 저기압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중규모 저기압 이거 오른쪽에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알아서 얘는 그냥 잘 안 나와요. 쉽고. 그럼 이제 이 중위도 저기압을 하기 위해서 전선면과 전선에 대해서 좀 볼게요. 어쨌든 전선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이런 선이니까 서로 다른 기단은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있어. 서로 성질이 완전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한랭전선, 온난전선으로 나뉘는데 이 전선면부터 보면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생기는 경계면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림 보면은 뭐 이런 거 근데 왜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가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전선인 거야. 이 지표면이랑 이루어져 있는 여기가 전선. 그리고 이 맞닿는 요 부분을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한랭 온난도 똑같아. 맞닿는 부분 여기를 전선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있으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럼 항상 찬 공기가 밀도가 훨씬 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안으로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차가운 애들은. 따뜻한 애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고 이 부분이 전선면이고 이 부분이 전선이라는 거.
가지고 온난전선, 한랭전선 이렇게 나누는 거야. 한랭전선 먼저 보면은 내가 방금 그린 요 그림 같은 거거든. 차가운 공기가 이 왼쪽에 있을 때 안으로 급하게 파고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사가 급하고 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왼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얘가 오니까 그냥 피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얘 그림 보면은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전선이고 기울기가 급하다. 그리고 항상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하나만 외워주면 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 차가운 애들이 급하게 아래로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힘이 세고 밀도도 크고 빠르고 뭐 이렇게 강력한 거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형성되는 구름은 정라는, 그러니까 저분형 구름. 왜냐면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올라가니까 구름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는 거야. 우리 항상 상승기로에서 구름이 형성되잖아.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생기는 거거든? 그럼 고도가 이 전선면에 타고 구름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정라눈이 생기죠? 또는 저군은 정라눈보다는 조금 더 그런 길이가 짧은 걸 말하는 거야. 어쨌든 둘 다 저군형이야. 그럼 강수 구역은 전선의 뒤쪽 이거 중요해. 뒤쪽.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구름이 생기니까 구름 밑에서 비가 내리잖아. 그럼 어때? 전선이 여기야. 전선의 뒤쪽에서 비가 내리지? 그냥 그런 말이야. 전선 뒤쪽. 그리고 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근데 전선을 통과하면 기온이 하강해. 왜냐면 원래 따뜻한 공기였어. 여기 사람이 여기 있다고 쳐봐. 따뜻한 공기였는데 얘를 이 전선을 통과해. 그럼 찬 공기에다가 비도 내려. 당연히 기온 하강하겠지? 그다음에 풍향은 있다. 중위도 저기 약하면서 할게요. 온난전선도 똑같은데 얘는 왼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그림을 살짝 쓰. 이렇게 전선면을 그리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봐봐, 오른쪽에 있을 때 이미 찬 공기가 좀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고 따뜻한 공기랑 이렇게 만났을 때 그냥 둘이 합이라도 한 것처럼 그냥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스무스하게. 얘는 갑자기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느낌이고 그럼 얘는 경사가 좀 완만하겠고 이 완만한 애를 타고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길쭉한 층은형 구름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반대야. 완만하고 느리고 층은형 구름이 생긴다. 층은형에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얘네가 층은형이라는 것만 알면 돼. 좀 납작하고 얇은 구름. 그럼 얘는 전선의 앞쪽에 넓은 지역. 얘가 전선이야. 이 부분이 전선. 그럼 구름 생긴 거 보면 이 전선의 앞쪽에 생기겠지? 여기 아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그래서 앞쪽이고 넓은 지역이고 지속적인 비. 구름이 넓게 형성되고 얇으니까 약간 이슬비처럼 소나기 강하게 내리고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또 마찬가지로 전선을 통과하면은 얘는 기온이 상승하겠죠? 여기서 여기로 통과를 하면은 상승하겠지? 항상 우리는 이게 뭐 여기서 여기를 통과하는 거 아니냐, 뭐 여기서 여기를 통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편성풍 되니까 항상 서에서 동으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기준이 똑같아. 항상 여기에서 여기를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선면이랑 전선 오른쪽도 읽어보면 돼. 그림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항상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 아까 이건 했고 저거는 중은요. 그 다음에 전선이 두 가지가 더 있어. 지금 방금 온난, 한랭 이렇게 했고 폐색이랑 정체 전선이 있어. 자, 한랭 전선은 일단은 이거 하나만 더 할게. 한랭 전선은 일기도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쓰고요. 온난 전선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랭, 온난 이런 말 안 쓸 거야. 그냥 이렇게 일기도에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바로 어떤 애인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회색 전선도 오른쪽에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적어줘. 회색 전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온난이랑 한랭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정체 전선은 이런 모양. 그럼 이거만 보고도 어떻게 생긴 건지 추측을 할 수 있어. 회색 전선 보면은 온난이랑 한랭이랑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서 만났다는 소리야.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동 속도가 더 빠른 뒤쪽에 한랭 전선이, 그러니까 한랭이랑 온난이랑 여러 군데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한랭이 속도가 더 빨랐어. 그럼 언젠가 둘이
좀 가깝게 있다면 따라잡을 수도 있잖아. 온난 전선에 쫓아가서 만나 겹쳐져서 형성되는 전선이래. 어때?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 있지? 그래서 얘는 전선의 앞뒤로 구름이 생성돼. 봐봐. 아까 할렘 전선은 전선의 뒤쪽에서 비가 내렸지? 온난은 앞쪽에서 비가 내렸지? 근데 얘네들이 만난다고 치면 전선의 앞쪽 뒤쪽에서 다 비가 내리겠지? 그러니까 좀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려. 회색 전선이 형성된 곳. 그럼 우리 일기도 같은 곳에 회색 전선이 표시되어 있어. 그러면 앞에 뒤에 다 비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정체 전선 보면은 얘는 보면은 지금 요렇게 되어 있잖아. 할렘 전선이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온난 전선이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 앞쪽으로 가는 거고 뒤에 있는 할렘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은 느낌이고 얘는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오면서 만난 느낌이야. 뭔 차이인지 알겠어? 얘는 같이 이렇게 가다가 뒤에 있는 애가 따라잡은 거고 얘는 이렇게 온 거야. 근데 둘이 세력이 비슷해. 온난 전선이랑 할렘 전선이랑 뭔가 크기가 비슷한 거야. 그러면 누구 하나가 이기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야. 원래 위쪽 만약에 이 할렘 전선이 더 세면 아래쪽으로 계속 남아하고 온난 전선이 더 세면 위쪽으로 계속 북상한단 말이야. 근데 둘이 세력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계속 일정 구간을 계속 머무르며 형성되는 전선인 거야. 근데 얘 이름이 정체 전선이지만 장마 전선이라고 하거든. 장마 전선이라고 하면 장마가 내리는 전선인 거잖아. 왜 장마가 내리냐면 정체되어 있지 오랫동안. 그러니까 계속 특정 부분에만 비가 계속 내리는 거고 또 아까 할렘 전선의 뒤쪽에서 비가 내린다고 했고 온난 전선의 앞쪽에서 비가 내린다고 했어. 할렘의 뒤쪽은 여기야. 뒤쪽이라고 하면 여기 이 표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곳에 이 뒤쪽을 말하는 거거든. 온난의 앞쪽이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 전선의 앞쪽 뒤쪽 이렇게 하는 건데 온난의 앞쪽도 여기지. 그럼 지금 비가 내리는 부분이 겹치지? 그럼 비 엄청 내리겠지? 비도 많이 내리고 정체 전선이니까 계속 오래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장마 전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호츠크해랑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만나면서 장마 전선이 생겨.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은 따뜻한 기단의 역할을 하는 거고 오호츠크해 기단은 차가운 기단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얘는 우리 이렇게 사분면 그렸을 때 오호츠크해가 여기 있었고 북태평양이 여기 있었잖아.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북태평양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장마전선이 생기는데 딱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자꾸 여기에 우리나라에 장마전선이 끼는 거야. 그러니까 장마가 내리는 거야 여름철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장마전선은 이렇게 줘. 그리고 뭐 잠깐 여기가 뭐 그림이 좀 이상한데 다시 할게. 장마전선 주고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야. 그러면 비가 뭐 부산에서 장마가 내린다 OX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장마전선이 있으니까 뭐 부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마전선은 이 전선의 앞쪽 여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마전선이 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비가 아예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마전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지역들만 비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고 주변 다 비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전선의 어느 쪽이 비 오는지 그걸 다 외워줘야 돼.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 장마전선이 오른쪽 보면 오호츠크해랑 북태평양 이게 작년까지만 있던 건데 이번 이기계절부터 또 추가된 게 시베리아랑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요 줄이 추가가 됐어. 그러니까 원래 오호츠크해랑 북태평양만 장마전선이었는데 시베리아랑 북태평양이 만나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 OX로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또 많지. 자, 요거 읽어보고요. 자, 중위도 저기압. 내가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종강규모 저기압 중에서도 중위도 저기압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우리 지구과학 뭐 수능에서 안 나오지만 수능 지구과학에서 항상 최소 2문제씩은 나온 그 파트가 여기고요. 중위도 저기압이라고 하지만 작년까지는 온대 저기압이라고 배웠어. 우리가 지금 이기계절 문제가 거의 없거든? 지금 이제 추가가 돼서. 문제 풀 때 온대 저기압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그냥 중위도 저기압이구나 하고 풀면 돼. 근데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중위도 저기압이라고 알되 온대 저기압이라는 말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특징이 전선에 동반하여 생기는 저기압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뭐냐면 아까 우리 한랭이랑 온난이라는 그런 전선을 배웠잖아. 중위도 저기압은 한랭 전선이랑 온난 전선이 만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 남서쪽에는 한랭 전선이, 이 남서쪽에는 온난 전선이 생긴 게 이렇게 세트로 생겼고, 한랭이랑 온난 이 세트로 그냥 중위도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요 이름을. 이렇게. 그래서 각각 우리 특징을 외웠으니까 어렵지 않아. 남서쪽에는 한랭 전선, 남동쪽에는 온난 전선. 그래서 실제로 일기도에 이런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발생하고 또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도 소멸한대. 우리 항상 우리 편서풍 돼 있으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그러니까 얘도 항상 여기서 여기로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그림 이렇게 생겼지? 실제로 이렇게 일기도에 표시가 돼. 그래서 일생 보면은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소멸되는지. 자, 이것도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데, 자, 시작은 정체전선이야. 우리 아까 정체전선 했잖아. 정체라고 하면 이 세력이 비슷한 두 개의 기단이 위쪽 아래쪽에서 만나는 거야. 회색이랑 달랐어. 그래서 요렇게 생겨. 먼저 맨 처음에 정체전선에서 중위도 저기압이 생겨. 그 다음에 계속 남쪽과 북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파동이 형성돼. 파동. 그러면서 이렇게 일자 모양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구부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파동이 생겨. 그러면서 중위도 저기압 발달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그림 그린 것처럼 요렇게. 요게 이제 딱 전성기 시절, 딱 요게 중위도 저기압이고, 그러다가 언젠가 얘네들이 다 소멸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소멸되냐면, 봐봐, 아까 폐색전선이라는 거 배웠어. 뭐냐면 한랭전선이 속도가 빨라서 얘를 따라잡는 게 폐색전선이었잖아. 그럼 요 모양이었다가 얘가 속도가 빠르지. 그럼 언젠가는 이 온난전선 따라잡는 일이 생겨. 그래서 요거 그림 보면은 저기압 이 중심부터 이 위쪽부터 점점 따라잡혀. 그래서 요거 보면은 더 많이 따라잡혔지. 이렇게 따라잡히다가 결국엔 완전 폐색전선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서로 이렇게 멀어지면서 소멸을 하는 거지. 그래서 1세를 보면은 맨 처음에 정체전선, 중위도 저기압 찍고 폐색전선 찍고 소멸하는 거야. 그죠? 이거 읽어보고요. 이거 마지막.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 여기 있는 거는 진짜 완전 세세하게 다 암기해줘야 돼.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가. 천천히 하면 돼. 자, 이거 그림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똑같이 이렇게 그려볼게. 난 얘는 좀 입체적으로도 많이 나오거든. 하나만 더 그려보면 얘는 위에서 바라본 거고 얘는 그냥 옆에서 바라봤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에 한랭전선이 있을 거고 차갑고 따뜻하다. 그다음에 여기는 온난전선이 있을 거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라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차갑고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야. 항상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전체가 항상 동쪽으로 이동한다 치면 돼. 그럼 우리는 항상 여기에 있잖아. 그럼 우리 날씨 변화를 어떻게 느끼냐면 차가운 곳에 있다가 이 온난전선 통과하면서 따뜻한 곳에 있다가 다시 얘 통과하면서 차갑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항상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통과하게 되는 거야. 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A, B, C라고 되어 있잖아. 이 각각의 위치에서 기온이 어떻고 뭐 기압은 어떻고 풍향은 어떻고 이걸 다 외워주면 돼. 내가 A에 있을 때, B에 있을 때, C에 있을 때. 자, 우리 아까 한랭이랑 온난할 때 풍향만 유일하게 내가 나중에 하자 했거든? 풍향이 왜 이렇게 되냐면 가운데가 저기압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저기압은 이렇게 상승기 이렇게 하면은 반시계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지. 저기압이니까 공기가 접어서. 그러면 요렇게 불어 들어가거든. 그치?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줘야 돼. 그럼 얘는 남서풍, 얘는 남동풍. 이거 생각하지 말라 했어. 북서풍 아니야. 오는 쪽 남서풍. 얘가 북서풍이야. 이 화살표 쪽이 아니야. 오는 쪽. 그래서 각각 남서, 남동, 북서고, 남서, 남동, 북서니까 남서, 남동, 북서잖아. 그러면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자, 이거 여기 밑에다 적어놔도 돼. 남동, 남서, 북서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화. 진짜 많이 나와. 근데 이게 뭐가 변한다는 소리냐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중위도 저기압을 겪으면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 또 하나씩 보면은 자 온난자선 앞쪽부터 볼게. A 부분부터. 그럼 우리는 아까 온난자선 배웠잖아. 어땠어? 비가 내렸지. 앞쪽에서 비가 내렸지. 근데 이슬비가 내렸어. 왜냐면 완만했으니까. 그래서 A 부분 읽어보면은 위치가 온난자선 앞쪽이고 풍향은 남동 풍향. 남동, 남서, 북서 외우라고 했어. 특징은 수온형 구름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대. 그 다음에 B 부분 보면은 B 부분은 뭐야? 이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 이 가운데. 그럼 비는 이 온난 앞쪽에서 내리고 한랭 뒤쪽에서 내려.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비가 안 내려. 중위도 저기압인데 우리나라가 만약 여기에 속해 있다? 물론 이 정도로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있을 때 한 이쪽에 우리 지역이 있다? 그럼 비 안 내리는 거야. 비 안 내리고 남서풍이 불고 대체로 맑고 기온이 가장 높다. 이 기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강수량이랑 좀 연관되게 생각을 해주면 돼. 비가 내리면 기온이 낮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또 이렇잖아. 내가 여기 따차 적어줬잖아. 여기가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니까 그 가운데는 당연히 따뜻한 공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기온이 높다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C는 한랭자선 뒤쪽이야. 여기지. 언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여기에 있을 때도 있을 거야. 여기. 그럼 어때? 비가 내려. 근데 한랭자선 뒤쪽이니까 소나기 내리지. 좁은 지역에서. 그리고 북서풍이지. 그 다음에 뭐 저기압 중심 뭐 뒤쪽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여기를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겪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에 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안 변하고 그냥 저기압 중심이니까 비가 내린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렇게 나올 때 이 관측소로 표현을 하거든. 관측소가 뭐 여기 있을 때 관측소가 여기 있을 때 1번, 2번 경우는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해. 관측소가 여기 있다는 거는 중위도 저기압이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 있다가 얘가 이렇게 한 칸 이동하면서 가운데 위치에 있다가 얘가 또 한 칸 이동하면서 계속 이 위치에 있다가 뭐 A, B, C라고 하면 A 위치에 있다가 B 위치에 있다가 C 위치에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변해. 근데 가끔씩 관측소를 이 위에 측정할 때도 있어. 우리나라가 여기 있을 때 중위도 저기압이 뭐 지금 우리가 여기야 서울 중위도 저기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 여기 있으면 이걸 다 겪을 거란 말이야. 여기 있으면은 안 겪어 이거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변하냐면 똑같이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잖아. 얘는 보면은 요렇게 해서 이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야. 사실 2번이 진짜 완자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그냥 쉬운 문제에서 다 2번으로 하거든? 근데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 할 때는 1번도 충분히 나오고 항상 작년 기출에서도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쉬운 문제집에서는 내용이 없는데 학교에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런 1번 내용도 봐줘야 합니다. 관측소가 여기 있는지 중위도 저기압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서 관측을 하는 건지 여기서 관측을 하는 건지 잘 봐야 돼. 여기서 관측을 해야지만 이 A, B, C를 다 경험하는 거니까 걔만 이 특징을 따르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중위도 저기압을 관찰한다? 그러면 항상 날씨 똑같아. 변화 안 해. 저기압 주변에 있으니까 그냥 항상 비가 오는 거야. 얘처럼 이 가운데 따뜻한 지역에 들어가서 비 안 내리고 이런 거 없어. 여기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 이제 태풍 해보자. 쭉 다 해오고 태풍은 앞에 거보다 더 훨씬 간단해. 좀 지워줄게. 너 일단 펴고 이거는. 자, 태풍 보면요. 태풍과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이라고 적혀있죠. 태풍은 아까 앞에서 배웠던 중위도 저기압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악기사가 또 안 좋은 날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 태풍을 읽어보면요. 북태평양 서쪽 해협에서 서쪽 해협, 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한 열대저기압. 똑같이 저기압인데 열대 해상에서 생겨서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거든. 태풍 좀 익숙하잖아. 얘는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엄청 쉽단 말이야. 그래서 좀 어떻게 자주 나오냐면 수치가 자주 나와. 17m/s 이상, 위도 5도에서 25도, 수온 27도 이상 이런 거 그냥 딱 한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잖아. 근데 태풍은 특히나 이런 수치가 자주 나오니까 꼭 배워줘야 돼. 5도에서 25도, 17m/s 이상, 27도 이상.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거냐면, 자 밑에 에너지를 한번 보면은 공기가 상승할 때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면서 방출되는 수문열 하고 밑에 자멸이라고 적어주세요. 자멸. 얘로 인해서 생기는 거래. 한번 보면 돼. 수문열이라고도 하고 뭐 잠열, 수증기열 뭐 이렇게도 다 다양하게 말하거든. 자, 항상 기본적으로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생깁니다. 저희도인데 바다 위에서 생기는 거야 항상. 그래서 그림 그릴 때면 맨날 바다를 그려요. 바다. 항상 열대 해상 여기서 생기는 거고, 또 조건이 따뜻한. 아까 외웠잖아. 수온 27도 이상. 27도가 엄청 높은 거야. 따뜻한 바다에서 생기는 거고, 위도는 5도에서 25도. 자, 일단은 따뜻한 바다 위니까 수증기가 엄청 잘 생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증 증발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낸 거야. 따뜻한 바다니까. 읽어보면 따뜻한 열대해상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은 공기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 말을 증발이라고 하죠. 그러면 증발은 기체에서 액체로 변환되는 거잖아. 그럼 열 에너지가 어때? 방출돼. 그 열 에너지 방출되는 거를 잠열이라고 하는 거야. 수증기가 증발하면은 항상 증발열, 잠열 뭐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럼 어때? 잠열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 주변 온도가 더 높아져. 계속 높아져. 주변 온도가 계속 높아지지? 그러면은 더 증발 잘하지? 계속 증발하면 또 잠열 생기지? 잠열 때문에 온도 더 높아지지? 이게 무한히 반복되면서 엄청 거대한 구름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구름도 저군용 구름. 우리 태풍의 위력 알잖아. 그냥 살면서 많이 느꼈잖아. 주변에서 더 많은 양의 공기가 뭐야? 태풍이 형성.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수문열, 자멸 때문에 계속 뜨거워지면서 엄청 거대한 그런 구름이 발생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것도 옆에다가 뭐 여기 밑에다가 하나 적어주면 좋은데, 중위도 저기압. 이 태풍은 이제 열대 저기압이고, 아까 방금 우리가 중위도 저기압 배웠잖아. 걔의 에너지원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기압에 대해서 두 개를 배울 거야. 중위도 저기압, 열대 저기압. 열대 저기압 즉 태풍, 중위도 저기압은 온대 저기압. 두 개를 엄청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면 태풍의 에너지원 지금 배웠으니까 중위도 저기압의 에너지원도 주로 나오겠지? 여기 밑에 적어놔. 위치, 에너지, 방속. 어쨌든 중위도 저기압은 이 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이니까 찬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만나면은 찬 기단은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하고 따뜻한 기단은 올라가고 싶어해. 그럼 찬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이랑 이렇게 만날 때 중심은 여기였어. 가운데, 딱 둘의 가운데. 근데 이 찬 기단이 밑으로 내려가잖아. 이런 식으로 변화하잖아. 그럼 중심이 아래쪽으로 변해. 그러니까 항상 밀도가 더 큰 찬 기단 쪽이 중심인 거거든. 얘도 좀 이쪽으로 생각해볼게. 무게 중심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하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그런 에너지로 중위도 저기압이 돌아가는 겁니다. 두 개 많이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 위도가 5도에서 25잖아. 그럼 태풍은 어쨌든 열대 해상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럼 0도에서 5도까지 더 잘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거기가 더 온도가 높으니까. 왼쪽을 보면은 왼쪽에 고양이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보면은 위도 25도보다 고위도 해역에서는 흡충선이 낮고 위도 5도보다 저위도 해역에서는 지구 자전 효과가 약해. 여기 밑줄. 태풍이 발생하기 어려워요. 자,
어쨌든 태풍이 발생을 하려면 그 적은 영구름이 생기려면은 어떤 소용돌이가 발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자멸만 가지고는 태풍이 생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위도 0도에서 5도는 전향력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여기가 5도라고 치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는 게 잘 느껴져. 근데 이 부분은 거의 안 느껴져. 이렇게 도는데 전향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그럼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소용돌이가 잘 안 생겨. 파동 같은 게 잘 안 생겨서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여기가 수온이 충분히 높지만 그럼에도 태풍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27, 25도보다 이상은 표층 수온이 낮아서, 그러니까 열대 해상에서 생기는 거니까. 요거 항상 기억해줘야 돼. 5도에서 25도, 0도에서 5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태풍의 특징 보면은 전선에 동반하지 않고, 이거 제일 중요하지. 아까 중위도 저기압과의 차이야. 중위도 저기압은 전선 동반했잖아. 얘는 안 하고 등압선이 조밀한 동심원. 아까 등압선 조밀하면 특징이 뭐였어? 바람이 잘 분다고 했지? 태풍 바람 엄청 강하지? 동심원의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실제 일기도에 완전 이렇게 태풍 그림이 있으면 완전 막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누가 봐도 태풍인 거 알 수 있을 거야. 등압선 엄청 조밀한. 태풍 기후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그래서 완전 이렇게 생겼어. 일기도에. 그 다음에 공급된 수증기 양이 많을수록 대형 태풍으로 성장하며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동반한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뭐 7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고, 이것도 1호 계정에서는 7월에서 9월이라고 했는데 10월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날씨에 큰 영향을 준다. 또 왼쪽 보면은 태풍의 크기와 강도 있는데 이것도 암기할 필요 없고요. 중심 기압에 따라서 세력이 바뀐다 생각하면 돼. 약,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이렇게 있는데 중심 기압이 약해지면 세력이 세지는 거야. 여기 기압은 안 써져 있지만 저기압이잖아. 그럼 저기압은 기압이 낮을수록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초강력 태풍이 기압이 가장 낮겠지?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다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기압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기압의 크기가 커졌다. 그 다음에 그럼 태풍은 어떻게 생겼냐 구조를 한번 보면은, 태풍은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서 1500km에 이른대. 그래서 공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한다. 이거 새로운 거 아니고 저기압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불어 나가는 거겠지. 앞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그래서 중심부로 모여드는 거대한 소용돌이 형태고, 태풍의 눈이라고 엄청 중요한 이런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태풍의 중심에서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하여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한 구역. 여기 밑줄 어디 하냐면 약한 하강 기류 밑줄,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한 구역 밑줄. 이 태풍이 이런 식으로 이 단면에 돈 거거든? 그럼 엄청난 저기압이니까 엄청난 상승기류가 생겨. 이렇게 엄청 큰 상승기류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태풍의 완전 중심이 빈 공간이 생겨. 빈 공간. 상승기류들 사이에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거든? 그럼 전부 다 상승기류니까 위에 얼마나 기류가 많이 모여있겠어. 그래서 이 가운데 빈 공간으로 아주 약하게 하강기류가 생겨. 하강기류. 이거 별거 아닌데 되게 많이 혼동이 하거든? 왜냐면 저기압인데 하강기류? 우리 고기압을 하강기류를 이렇게 세트로 외웠잖아. 근데 여긴 약한 하강기류니까 그냥 거의 무시해도 돼. 고기압 성질 거의 안 띄어. 그냥 거의가 아니야. 그냥 안 띄어. 얘는 그냥 전체가 다 저기압이야. 그래서 이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고 고기압이라고 하면 안 돼. 태풍의 눈은 고기압으로 많이 착각하거든. 근데 태풍의 눈은 저기압 중에서도 저기압의 완전 중심이야. 완전 가운데야. 그러니까 하강기류임에도 기압은 제일 낮아. 이거 주의해야 돼. 기압이 제일 낮아.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한 구역이라 적혀 있었어. 얘는 유일하게 상승기류가 아니야. 하강기류이기 때문에 하강기류의 특징이 뭐였어? 날씨 맑았지. 구름 없었지. 그러니까 우리 태풍 중에서도 태풍이 지나갈 때 태풍의 눈 여기를 지나면은 여기는 완전 신기하게도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그런 비도 안 내리는 그런 지역이야. 여기만 유일하게. 실제로 영상들 보면은 그런 영상들 찾을 수 있거든. 우리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못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기압이랑 풍속표야. 근데 이런 거 안 적혀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충성인지 기압인지 알 수 있어야 돼. 자, 일단은 기압은 이 빨간색이거든? 빨간색 맞지? 빨간색인데 얘는 뭐냐면 이 태풍의 중심, 여기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낸 거야. 그럼 0이면은 중심과 거리가 0이니까 그냥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표현한 거야. 기압은 당연히 중심에서 가장 낮겠지?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질수록 기압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여기가 중심. 즉 태풍의 눈. 착각하면 안 돼. 태풍의 눈은 하강 기류지만 제일 강한 저기압이라는 거. 그 다음에 풍속은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아까 말했잖아. 태풍의 눈에서는 비도 안 내리고 바람도 안 불고 되게 맑다고. 날씨가 좋다고. 그러니까 태풍의 눈에서만 유일하게 풍속이 0을 찍는 거야. 완전 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없게. 이렇게 바람이 거의 안 불게. 그러다가 태풍의 눈에 지나면 이 양쪽에서 가장 강해. 이 가운데에서 풍속이 가장 강하지만 태풍의 눈에서만 0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강하다가 이 끝쪽으로 갈수록 풍속이 약해진다.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풍속 보면은 오른쪽이 풍속이 더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지. 이거 이제 할 거야 다음 페이지에서. 어쨌든 풍속은 태풍의 눈 주위에서 가장 강하다.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약하고 태풍의 눈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외곽 여기서 가장 강한 거야 풍속이. 어쨌든 태풍의 눈은 날씨가 좋다고 기압이 높은 게 아닙니다. 고기압 아닙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여기는 다음 페이지. 태풍의 이동과 소멸. 자, 태풍은 어쨌든 열대해상에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緯도에서 생기는 거야. 5도에서 25도 사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이동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밑에 그림.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 근데 우리 4국면으로 나눠가지고 이쪽이 북태평양 고기압이었어. 그치? 그래서 태풍이 어쨌든 0도에서 25도에서 생기니까 이쪽에서 생겨. 이쪽. 그럼 여기서 생겼다가 우리 이거 외웠어? 무역풍, 편서풍, 통역과학 때 배웠지?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데 태풍은 어쨌든 계속 북상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 왜냐면 태풍이나 중위도 저기압이나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위도별 불균형 에너지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잖아. 과잉 에너지를 이 부족 에너지로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대기와 해양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럼 태풍도 위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이 과잉 에너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무역풍을 타고 위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근데 무역풍이 이쪽 방향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이 서쪽으로 가지만 위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언젠가 편서풍대에 도달을 하지. 편서풍 따라서 편서풍 애초에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태풍은 포물선 궤도로 이동을 해. 이렇게. 근데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잖아. 그럼 뭐냐면 여기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지. 봐봐. 이 7, 8, 9, 10월에 이렇게 궤도가 다 다른데 우리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 영향이 클 때가 언제야? 여름이지. 7월. 그러니까 7월이나 6월 때는 거의 태풍 궤도가 완전 왼쪽으로 꺾여. 보여? 북태평양 고기압이 엄청 커다라니까 이 가장자리를 따르면 조금 더 왼쪽으로 꺾이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왼쪽으로 꺾이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달을 하지. 6, 7월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 태풍이 불지. 근데 9, 10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작으니까 조금해져. 그럼 이거를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가면은 조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시 꺾이지. 그래서 동쪽으로 치우친다.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면. 이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포물선 궤도 여기 밑줄.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이동하고, 무역풍 지대에서는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치? 여기가 30도라고 치면은 태풍은 이렇게 이동을 한다. 여기가 무역풍 지대. 30도에서 60도가 편서풍 지대. 우리나라는 대충 뭐 이쪽에 있겠지. 그럼 북서쪽으로 이동하면 이동 속도가 느리다. 이거 왜 느리겠어? 무역풍은 이쪽이잖아. 근데 무역풍 바람은 이렇게 분단 말이야. 그치? 그럼 태풍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이랑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느린 편이야. 여기에 비해서. 근데 편서풍 지대는 편서풍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그러면 그냥 편서풍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가면 되지. 무역풍은 서쪽으로 가려는 그 성질만 따른단 말이야. 얘는 위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인데 얘는 바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지. 이동 속도가 느리고 여기는 속도가 빠르다. 대체로 빨라진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우리 이제 위험 반원이랑 가항 반원이라는 말을 할 건데, 가항 반원은 또 1호 계정에서는 안전 반원이라고 했어. 위험의 반대로. 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다 안전 반원이라고 적혀 있거든. 새롭게 나오는 문제 말고는.
이것만 주의해주고 위험 반원이랑 안전 반원 보면은 위험 반원은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 이 이동 방향의 오른쪽. 그다음에 안전 반원, 과학 반원은 왼쪽. 요 파트를 말하는 거야. 이동 방향에. 그래서 태풍의 이동 방향이 태풍 내 바람 방향과 같으므로 풍속이 상대적으로 강해져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고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아래쪽 그림을 한번 보면 돼. 자, 어쨌든 태풍은 저기압이란 말이야. 그럼 반시계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보이지? 이거 반시계. 요렇게, 요렇게. 근데 태풍이 어차피 포물선이니까 요렇게 불잖아. 그러면 여긴 요렇게, 이렇게 분단 말이야. 위험 반응은 어디야? 이 이동 방향의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 여기. 어때? 태풍이 이동하려는 방향이랑 똑같지? 똑같지. 그러니까 풍속이 엄청 세. 이 오른쪽 부분은. 근데 왼쪽 부분 봐봐. 요렇게, 요렇게지? 얘는 이렇게 이동하려는데 이 태풍 내 이동 방향은 여기야. 얘도 이동 방향이 여기야. 태풍 내 그런 바람 방향이. 그러면 비교적 왼쪽은 당연히 풍속이 조금 약화되겠지. 상쇄되면서. 그래서 안전 반원 또는 뭐 가항 반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특징은 위험 반원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 그러니까 풍속이 강하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거는 이따 할게요. 가항 반원은 풍속이 약하다. 지금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요 그림 했잖아. 요 그림에서 풍속이 여기가 조금 더 센 거 확인할 수 있지. 왜냐면 이 태풍을 기준으로 여기가 오른쪽이란 말이야. 오른쪽이라서 풍속이 더 센 거야. 위험 반원이고 여기는 안전 반원이니까. 둘 다 세지. 근데 비교적 여기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야. 그럼 태풍 지나갈 때 우리나라가 태풍 이동 경로에 왼쪽에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한 거야. 오른쪽보다.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 이거 다 외워줘야 돼. 암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중위도 저기압이랑 태풍은 서로 비교하는 거 엄청 나온다고. 비교해보면 돼. 하나씩. 뭐 발생 장소는 중위도 저기압은 온대 지방. 우리나라 쪽, 중위도 쪽에서 발생하는 거고 태풍은 5도에서 20도. 에너지는 아까 했지? 기층의 위치 에너지. 태풍은 수문열. 그 다음 중위도 저기압은 타원형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뭐 몰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알면 돼. 그리고 좀 등압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대. 태풍은 완전 종이라게 이렇게 딱 보면 비교할 수 있어. 실제 일기도 보면. 그 다음에 전선 유무 보면은 중위도 저기압은 한랭이랑 온난 전선 데리고 다니는데 태풍은 아예 없죠. 동반 안 하죠. 그 다음에 이동 경로 보면은 중위도 저기압은 편서풍 되니까 서에서 동으로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해. 근데 태풍은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고 굳이 따지면 남에서 북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요 차이. 됐지요? 그 다음에 소멸 부분 보면은 태풍이 북상해서 수온이 낮은 해양을 지나거나, 그러니까 태풍은 수온이 높은 해양에서 되게 에너지를 많이 얻는단 말이야. 자멸이 생겨야 되니까. 근데 수온이 낮아지면 수증기가 더 이상 안 생기지? 그러면 소멸할 수 있고, 또 육지에 상륙하면은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고 지표와의 마찰이 증가하여 바람이 약해지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 소멸한다. 어떻게 소멸하는지 알겠죠?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는 기압이 높아진다는 소리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수온이 낮은 해양 지나거나 육지에 상륙해서 더 이상 수증기가 이렇게 공급되지 않거나. 그래서 뭐 태풍의 소멸 오른쪽 보면 고위도 해상으로 북상해서 공급이 줄어든다. 육지에 상륙해서 중심 기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태풍 피해 보면은 강풍과 집중호우, 해일, 이건 그냥 읽어보면 돼. 그 다음에 영향, 태풍이 그럼 왜 생기냐 이렇게 안 좋은 게 아까 말했다시피 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위도에서 가용된 에너지를 고위도에 부족한 에너지로 재분배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 필요하겠지. 가뭄을 해소하거나 수자원의 공급원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 대처 방법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것도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일단 위험 반원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가항 반원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 일단 이거 외워줘야 되는데 한번 그냥 설명만 해주고 이해하고 외우면 돼. 자, 예를 들어 태풍이 태풍을 이렇게 기호 쓰거든? 뭐 아무나 적어놔. 이렇게 실제로 일기도에서 표시한단 말이야. 이렇게 있을 때 태풍이 이렇게 1, 2, 3번을 지난다고 하자. 그리고 내가 태풍이 이동 경로에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바뀐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뭐 여기 있을 때 A일 때, B일 때 이렇게 나눈다고 할게. 그러면은 태풍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왼쪽에 있을 때는 맨 첫 번째는 얘가 어쨌든 저기압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내가 B에 있을 때 태풍이 여기 있으면은 바람이 요렇게 불어. 그 다음에 2번에 있을 때는 요렇게 불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불겠지. 그 다음에 3번에 있을 때는 요렇게 불어. 그래서 1번, 2번, 3번 요렇게 변화를 해서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겨울방학 때 오른쪽, 그 다음에 위험 반원, 그 다음에 시계 방향, OEC 이렇게 외우라 했었어. 1번처럼 OEC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오른쪽만 외워두면 왼쪽은 그냥 반대라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 왼쪽도 여기 있을 때는 요렇게 불잖아. 지금 얘 바람 봐봐. 요렇게 1번 여기서, 그 다음에 2번은 요렇게 불겠죠? 3번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이동해서 반시계. 그래서 얘는 오른, 안, 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얘는 좀 잘 안 외워지거든? 왼, 안, 반은 너무 억지 느낌이라 우리는 OEC로 외워주면 돼. 그래서 오른쪽은 위험 반원, 시계 반원, 왼쪽은 안전 반원. 근데 이제 가항 반원이라는 말로 바뀌어가지고 얘는 뭐 그냥 외워줘봐.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냥 왼 안반, 뭐 왼 가반. 가항은 이제 항해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조금 약하다. 태풍의 위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됐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 태풍은 끝났어. 이 다음은 진짜 그냥 너무 간단한 거라서 한번 빨리 해볼게. 자, 그러면 이 단원의 이름이 태풍과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이잖아. 그럼 우리 태풍 파트를 끝낸 거고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할 거야. 악기상은 그냥 대기가 불안정한 안 좋은 날씨들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6가지 할 거고 지금 그냥 하나씩 보면 되는데 내우가 그나마 외울 게 좀 많고 나머지는 그냥 너무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거야. 내우부터 볼게.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대. 대기가 불안정할 때 아까 말했듯이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거는 기층 아래쪽이 이제 따뜻하고 위쪽이 차가워서 둘이 막 대류하려고 섞이려고 하면서 정란은 생기는 거였어. 공기가 상승하여 발생한다. 이 발생하는 경우가 총 3가지가 있어. 이거는 외워줘야 돼.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해. 한랭전선이 따뜻한 공기 위로 빠르게 상승할 때. 그럼 당연히 정란은 생겼잖아. 아까 배웠잖아. 그리고 3번, 태풍 등에 의해서 강한 상승기로 발달할 때. 당연히 천둥, 번개 내리겠지. 그러니까 이게 다 독립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운 태풍이랑 중위도 적이야. 얘네들이 다 내우나 뭐 폭풍, 집중, 해우, 뭐 우박 이런 걸 다 동반하는 거야. 근데 1번 이거만 잘 붙여줘. 왜냐면 이 경우를 잘 몰라 우리가. 이렇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잘 몰라. 첫 번째, 강한 태양빛에 의해 지표 부근이 국지적으로 가열되어 공기가 활발하게 상승할 때. 자, 태양빛이 너무 세서 특정한 부분만 온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공기 입자 움직임이 많아져. 온도가 높아지니까 공기 입자가 많이 움직여. 그러면 부피가 커지지. 여러 곳 다 움직이니까. 그럼 밀도가 작아져. 우리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가 커진 밀도가 작아져. 결국엔 밀도가 작아지니까 상승하고 싶어해. 상승기류가 생겨. 상승기류가 생기면 구름이 생기지. 그러니까 어떤 태양이 특정 한 부분만 계속 가열하면은 뇌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중요해. 그 다음에 내우 단계.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외워주세요. 적성소 하면서 외우면 돼. 적은 단계는 맨 처음에 상승기류 생길 때.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기류밖에 없어. 상승기류. 그 다음에 성숙 단계, 여기가 이제 제일 전성기. 여기서 우리가 아는 천둥번개 다 내리는 거야. 성숙 단계는 상승이랑 하강이 같이 생겨요. 여기는 상승만, 여기는 상승기류 하강기류 같이, 여기는 하강만. 근데 여기는 예열 단계. 여기는 상승도 하면서 하강도 하면서 이 하강할 때 천둥번개가 내리는 거야. 지표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상승 안 해. 그럼 구름이 더 이상 안 커지겠지? 하강만 해. 그 대신 상승이 이제 더 안 하니까 약한 애들, 그러니까 약한 비만 내리는 거야. 하강하니까 뭔가 비가 내리긴 하는데 약한 애들. 그래서 뭐 소나기가 아니라 이슬비 같은 거 내린다. 내용은 뭐 별거 없어. 그냥 적은, 성숙, 소멸, 적성소만 외워주고 또 어떻게 생기는지 발생 과정 뭐 세 가지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박. 우박 우리 알지? 우박 보면은 지름 5mm 이상. 자, 이거 밑줄. 그러니까 여기가 개쉬워. 그냥 뭐 우박, 집중호, 뇌우, 뭐 황사 이런 거 다 우리가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 낼 때 이런 지역적인 거 5mm 이런 거 꼭 나와. 외워줘야 돼. 5mm 이상 얼음 덩어리가 지표면처럼 비처럼 내리는 현상. 발생 과정 보면은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얼음 결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대. 그러니까 요거 그림 보면 얘도 어쨌든 다 똑같아. 전부 다 상승 기류의 정라운에서 생기는 거거든. 그럼 상승 기류 때문에 이런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어떤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은 기온이 너무 낮아지니까 0도 이하가 되면서 얼어붙기 시작해. 얼음 덩어리가 돼. 그럼 얼음 덩어리가 되니까 무겁잖아. 다시 내려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무거우니까. 근데 상승 기류가 워낙 강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올려보내.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가 계속 층층이 쌓이는 거지. 그래서 왼쪽 그림 보면은 봐봐, 그림 봐봐. 엄청 이렇게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지.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대. 그래서 얼음층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겼고, 또 주위에 뭐 가능한 물방울이 얼어붙어 성장한 후 무거워지거나 하강 기류를 만나면 지표면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피해 보면은 뭐 농작물 상하고 비닐하우스 파괴되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발생하는지만 외우면 돼. 5mm 이상 요거랑. 왼쪽 요것도. 이거 사설형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우박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우리 우박이니까 뭔가 눈이랑 연관지으면서 겨울에 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박은 5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여기 밑줄 이때 주로 발생하고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잘 발달하지 않는다. 한여름은 사실 너무 쉽지. 왜냐면 기온이 높으니까 우박 생성되는데 떨어지면서 다 녹아. 그래서 얼음 알갱이가 다 쉽게 녹고. 그럼 한겨울에는 왜 안 생기냐? 읽어보면 우박이 생성될 수 있을 만큼 강한 상승 기류를 동반하는 정라운이 잘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생기려면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야 돼. 근데 한겨울 너무 추위가 있을 때는 구름 자체가 안 생겨. 우박은 어쨌든 이 정라운에서 생기는 거잖아. 그런 게 잘 안 생긴대요. 그다음 세 번째 집중호우 또는 국지성 호우라고도 하는데 한 구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암기 시간당 30mm 이상, 하루 동안 80mm 이상, 연 강수량 10% 정도. 이거는 지금 급하게 할 필요 없고 계속 문제 풀면서 외워주면 돼. 그래서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하루에 10%가 오는 거야. 그럼 얼마나 많이 오겠어. 그래서 얘는 발생하는 거 보면 장마철 정체전선, 우리 아까 했지? 정체전선에서 장마 내린다고 중규모적이야. 태풍 등에 의해 발생한대. 발생도 정라운이 한 곳에 정체할 때, 소나기 내릴 때,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 상승할 때 다 비슷해. 다 정라운 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읽어보면 되고 다음 페이지. 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위성 영상, 즉 적외 영상과 레이더 영상을 추가한 거래. 앞에 20시, 20시, 30분, 21시 요거 세 개는 적외 영상, 마지막 하얀색에 뭐 파란 색깔 표시된 거는 레이더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금 보면은 지금 20시에서 21시 넘어갔을 때 하얀색으로 바뀐 거 보이지? 그럼 적외 영상이니까 하얀색으로 바뀌면 뭐야? 고도가 높아진 거지? 그러면 정라운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 정라운은 길쭉한 애니까 고도가 높아졌다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레이더 영상도 별거 없는 게 그냥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비가 내리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그냥 저기 비가 내리구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벌써 3개 했고 네 번째 폭설. 이것도 너무 잘 알아. 얘도 1시간
시간당 1에서 3cm, 24시간 이내에 20cm 이상 이렇게 수치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발생 요거 보면 아까 우리 했었어. 내가 아까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로 남하할 때 서해안 폭설을 내린다고 했었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1번 보면 뭐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산악의 영향으로 눈 구름이 형성됐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산은 고도가 높잖아. 그러면 상승기류가 생기려고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상승기류가 생겨. 이렇게 산이 있잖아. 그럼 이 산을 타고 그냥 자연스럽게 상승기류가 생겨. 뭐 온도가 높고 낮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산악의 영향으로 그래서 정남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러면 폭설 내리죠. 그다음 2번은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아까 내가 말했던 거 그 얘기야.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 줄 때. 근데 우리나라가 따뜻한 열기를 주니까. 그래서 요거 그림이 그거죠. 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로 남하하고 우리나라는 따뜻한 바다니까 아래쪽이 따뜻하게 가열되잖아.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고 싶어해. 그럼 이렇게 서로 대류가 되면서 길쭉한 정남눈이 형성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이 밑에 그림도 동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이유는 태백산맥 때문에. 알아주면 돼. 강원도에 우리 눈 엄청 많이 내리잖아. 그 이유가 산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산을 타고 구름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강풍 요것도 14m/s 요것만 외워주면 되고요. 발생은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 받을 때, 중위도 저기압이나 태풍이 영향 받을 때 다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요거 밑에는 천재 교과서에서만 나오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봄철 이동성 고기압, 뭐 양쯔강 고기압 생각하면 되지. 이에 의해서 태백산맥이 영서지방에서 산맥을 넘어 영동지방으로 부는 북지풍, 이 조그만 바람이래. 그런 바람으로 고온 건조하고 풍속이 빠르대. 그러니까 이런 차가운 공기랑 더운 공기 사이에 엄청 얇은 그런 공간을 빠르게 흐르는 그런 바람을 말하는 거야. 양간지풍이라는 게.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산불이 엄청 자주 생긴대요.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면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 황사 6번째. 유일하게 다 1, 2, 3, 4, 5번은 다 비슷해. 정라운에 동반하는 그런 비 내리고 바람 불고 뭐 눈 내리고 이런 건데 얘만 좀 달라. 얘 읽어보면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 또는 황토지대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상공으로 올라간 다량의 모래먼지가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서서히 내려오는 현상. 어쨌든 편서풍이니까 우린 중국에 있는 사막의 영향을 받는 거야. 3월에서 5월에 주로 발생을 하고 발원지 부근에 강풍이 불거나 태양빛이 강하게 비추어 저기압이 형성될 때 발생한대. 자, 특히나 우리가 황사의 영향을 많이 받으려면 어때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 황사 부근 중국 뭐 사막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됐을 때 이때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왜냐면 저에서 도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저는 상승기류잖아. 그럼 모래바람이 다 위로 올라와. 상승기류. 그리고 우리나라 고기압이지? 하강기류야? 그럼 이렇게 올라온 기류들이 다 우리나라 하강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다 모래바람이 흘러 들어오는 거야. 우리나라가 저기압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고기압일 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뭐 피해는 읽어보면 되고 호흡기 질환, 눈병. 왼쪽 보면은 왼쪽 황사의 발생 과정 보면은 황사의 발원지 위로 중위도 저기압이 접근하면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한대.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엄청 얼어있던 그런 모래들이 봄철이 되면서 다 녹으면서 그 모래 바람이 다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가 그 바람을 타고 한랭전선 후면의 하강기류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면으로 낙하한대. 그래서 마지막 궁금해 부분에 황사가 발생했을 때 지상에 고기압이 있으면 더 커질 수 있는 까닭은, 피해가 더 커지는 까닭은 고기압의 하강기류 때문에 모래 입자가 더 활발하게 유입된대. 이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악기상 6가지 있는데 악기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뇌우고, 뇌우가 그나마 뭐 순서가 있잖아. 적은, 성숙, 소멸.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으로 그림만 주고 표현하는 거 되게 많고, 뭐 니은 단계에서는 천둥번개가 동반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나머지는 그냥 진짜 거의 안 나와.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중위도 저기압, 태풍 이렇게 2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태풍보다도 중위도 저기압이 훨씬 중요해요. 오늘 숙제는 끝까지 하는 건데 오늘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소단원 1단원이 끝났어. 그래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뒤에 있단 말이야. 요거까지 풀어와야 돼. 조금 많을 거야.
문제까지 포함된 거니까 꼭 풀어오세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꼭 틈틈이 나눠서 오늘은 해와야 돼. 이번 주는 천천히.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들 강의실 어디로 가? 서영이 2강의실 가지. 그리고 나머지 내가 갖다 줄게 책. 대강의실. 우리도 대강의실. 그리고 그 밀폐 문제는 애들 줄라는 게 그냥 양치기 책이거든? 거기